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는 6일부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커진 시장 변동성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커지면서 증시를 떠나는 동학 개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장품에 의학 기술을 적용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화장품을 선택한 제약사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지만 대세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패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최대 6인으로 줄어듭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얘기인데 다만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인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제기되었으나 생업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등 14개 업종에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 10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18세 이하인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세에서 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확진자 수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해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빠진 건 정부가 손실보상으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걸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 느슨한 방역이 되레 사태만 키우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따라 기대했던 연말 톡수가 물 건너간 데다 소비 심리 위축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적 모임 백신 패스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심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고 특히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식당, 술집 그쪽 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적 모임 축소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강도만 보면 이전만큼 고강도 방역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손실보상 제도로 인해 영업시간을 직접 제한할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해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 2천억 원이 배정됐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해 예산을 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마저도 부족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정부의 느슨한 방역 조치가 또다시 전국 대유행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번에도 4단계를 흐지부지 하다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됐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봐 많이 걱정이 돼요.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도 방역 인력 충원도 없이 급히 시행된 위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는 예상 가능한 변수조차 막지 못한 채 어정쩡한 방역 대책만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미크론이 출현하고 또 확진자도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다시 방역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솜통을 틔울 걸로 예상됐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의 타격이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세종주재 한창률 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 지금 가장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이 어디입니까? 네, 그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도 빠져 있고 정부가 이제 보완책으로 마련했던 특별 융자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어제 이제 급하게 들어갔던 여행이나 공연, 전시 업종들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특별 융자 대상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체 등을 지정을 했는데 그 제한 대상을 보면 인원과 시설 운영 제한 그리고 이제 매출이 감소한 업체로 이제 한정을 했는데 여행 공연 업종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도 아니고 인원과 시설 운영 제한을 받은 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빠지고 특별융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업계가 반발하자 어제 뒤늦게 이제 특별융자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사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 지원 여부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부 융자 지원까지 못 받는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여행업체에다가 이제 물어봤더니 원래는 그 특별 융자 신청을 받는 게 지난달 29일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들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행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를 가서 항의를 방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냐?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중기부에서 여행업과 전시, 이제 공연 업종에 대해서 특별 융자 대상 지정업체로 이제 선정을 하고 6일부터, 이제 오늘 6일부터 융자 신청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예, 지금 여행, 공연업, 이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측면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정부가 이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이제 지원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상공인 그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그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그 대상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방역 조치를 통해 가지고 영업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집합 금지를 했을 경우에 그 경영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그거를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상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상 업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숙박이나 여행업 아니면 이제 그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인데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금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손실보상 그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했던 게 특별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오늘 비대상 업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꼈을 것 같은 게 내년도 슈퍼 예산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방역 대책에 이제 고삐를 쥐게 된다면 손실보상 이제 대상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현금 지원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대상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마저도 이제 못 받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 대책을 또 마련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때마다 또 논의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여행업계가 국회에 가서 항의 방문해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이제 비대상 업종들의 각자 목소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군요. 참 전례 없는 상황인지라 혼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을 위해서 앞서서 소비 쿠폰 또 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이 부분도 좀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11월 그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해서 소비 쿠폰을 전면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비대상 업종들의 그 소비 쿠폰 예산을 살펴봤더니 이게 많게는 한 수백억에서 적게는 한 30억 정도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방역 대책이 이제 강화가 되게 된다면 소비 쿠폰 사용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행업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90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있는데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활동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은 올해 안에 그 예산을 다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이제 2월이 되는데 두 번 정도는 2월이 안 되고 불용 예산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예, 또다시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올해 안에 써야 할 돈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길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소비 심리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였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 SK증권이 마스터 플래너로 해남군에 있는 솔라시도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메타버스화해서 그 내에서 여러 가지의 엔터테인먼트들을 모든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오미크론발 물가 불안 심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가 물가 문제에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 현 물가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 그러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공급망 차질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올랐는데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물가 상승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름값인데요. 휘발유와 경유 또 LPG 가격이 모두 30%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 급등의 여파라는 점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이, 상추, 쇠고기 같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곧바로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료 같은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도 물가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식음료, 안 쓰거나 아껴 쓴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항목들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히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12일이죠. 이날부터 유류세 20% 인하가 시작됐지만 일부 알뜰 직영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일반 자영 주유소에서는 이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알뜰 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알뜰 주유소 한 곳과 다른 곳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1km 이상 이격 조건을 일부 도심부에서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다고 단번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석유 공급량이 원활해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 석유 수출 기구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는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증산이 계속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비축유 방출까지 결정하면서 산유국들의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고 나서자 산유국들이 이에 호응해준 결정이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오미크론 여파로 상당히 좀 하락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 10월 배럴당 84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65달러 수준으로 크게 내린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국경 재봉쇄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보통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2-3주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유가가 지난 9월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래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1월 인상설도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분기에 1월과 2월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1월에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3%대 중반 수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경우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이 더 빨라질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었어도 물가는 이미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아무쪼록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내수 소비가 아주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다음 키워드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데요.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들을 보면 역시나 음식 서비스, 그리고 난방 가전 판매와 음식료품 구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외식 지원을 하고 또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10월이면 한창 백신 접종도 활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컸던 시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여행 교통 서비스가 34%, 또 문화 레저 서비스도 39% 거래액이 늘었는데 바깥 활동이 활발하면서 대면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다시 방역이 강화되면서 이런 회복세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아쉽게 됐네요. 예, 모처럼 기지개를 켤까 기대했던 대면 업종들은 다시 한번 시름에 빠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면 CJ CGV가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 CJ CGV가 회사채를 공모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CGV가 1,600억 원어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고작 300억 원의 수요를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관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GV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신종 자본증권 발행이었는데요. 이 금리가 연 5.5%였는데도 흥행에 실패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지 불확실하다는 부분 외에도 이 터키발 금융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 CJ CGV가 터키에서 극장 사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이 CGV는 지난 2016년에 특수 목적 법인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서 터키 1위의 극장 사업자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지분 75.24%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CGV와 메리츠 종금이 각각 3천여억 원씩을 투자했는데 하지만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이 CGV가 이후 4년 동안 총 3,500억 원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일반 회사채 2천억 원을 발행해서 이를 정산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 리라화의 가치가 다시 폭락하고 있다는 점인데 때문에 앞으로 파생 상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한 것도 이런 손실 정산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여기에 올 3분기 기준 누적 적자도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악재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이 회사채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9월부터 풀무원 식품을 시작으로 우리종금, W게임즈, HK이노행 같은 여러 기업들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했던 자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장 금리가 오르다 보니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은행 대출로 몰려드는 모습인데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이 84조 2천억 원으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업종의 대표 주격인
이 CGV의 사례를 들긴 했지만 업황이 부진한 다른 업종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만 이제 더 버티면 경제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사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아파트 매수 심리가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상승폭도 둔화되는 모습이고 세종과 대구 같은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한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도 여전히 많아서 아직까지 완연한 하락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KB 시세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 기준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0.17%로 10월 넷째 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진 세종과 대구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세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연말까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 거래 없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67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보다도 거래량이 적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고가와 저가 물건들이 거래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9.13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고 2019년 상반기 5개월가량 하락했지만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잠재적 시장 수요가 많다는 점은 집값 안정의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민간 아파트, 오피스텔 청약 현황을 살펴보면 한 단지에만 수만 명씩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무주택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해 실수요를 누르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며 결국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1년 전 시장 흐름을 주도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직후 80%에 육박했던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최근 39.7%로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 감소가 최근 주가 조정의 한 원인으로도 분석됩니다. 시장 급락 시 지수 방어는 고사하고 매수하는 족족 돈이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 급감의 배경으로 긴축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못지않게 실탄 부족에 기인한 측면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대출이 끼어 있는 데다가 손실 나고 있고 금리 올라가고 계속 부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때문에 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실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는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25조 6천억 원에 달했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최근 2조 원 가깝게 급감하는 등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등 특정 종목의 대거 자금이 물린 것도 투자자금 운용 측면에서 제한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 기준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평균 매수 단가는 8만 894원으로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여전히 손실 구간으로 자금이 물려있는 셈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확대도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관잔액 기준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올해 초 457억 달러에서 12월 현재 670억 달러로 46.6% 급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거래 비중 급감 현상이 자칫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피부과학과 화장품을 합친 이른바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성장세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이 미용과 건강을 같이 챙겨주는 제품을 말하는데 하지만 효과나 기능 면에서는 다소 주의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화장품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제약사들도 진출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2015년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좀 많이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보면은 누가 봐도 야 이거 약이다, 이 약 아니야? 이런 화장품도 있고요. 모르고 사서 썼는데 봤더니 이거 제약사에서 만들었네, 그런 화장품도 있어요.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면 조금 생각나는 무언가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그렇죠.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뭐 유명한 연고랑 좀 닮았네요. 네, 가정 상비용 연고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 10월에 이 동일한 제약사에서 출시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입니까? 네, 제약사 화장품인 셈이죠. 이렇게 소비자한테 친숙하고 높은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서 이제 제약사들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화장품은 어떤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죠? 네, 이거는 사실 이거랑은 좀 관련은 없습니까? 네, 물론 이제 동일한 원료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성분을 쓰지만 이제 얘는 상처 치료 크림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제품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제품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 의약품 이름이나 성분과 관련된 단어를 화장품 이름에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 특정 약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유래가 동일한 원료를 쓴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제약사들까지 뛰어들 정도로 이 시장이 좀 유망한가 보죠.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라는 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큰데요. 국내만 보면 2017년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5천억 원에서 2020년에 8,700억 규모로 성장해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훨씬 더 큰데요. 2020년 약 554억 달러, 그러니까 65조가 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추정되며 오는 2025년에는 700억 달러, 그러니까 82조가 조금 넘는 82조 9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커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사 화장품 현황에 대해서 저희 김예원 기자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명 온천수 성분을 담은 프랑스의 라로슈포제, 독일의 유세린. 2010년대 초반 국내 뷰티 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온 유럽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들입니다. 더마 코스메틱은 착한 성분의 고성능 화장품이란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클린 뷰티를 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시장에 진출한 국내 뷰티 업체들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부 고민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트러블 고민이 계속 심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가 좋은 화장품을 찾다 보니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기준 더마 코스메틱 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도 화장품 업계가 주도하는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하면서 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7곳 이상의 제약사가 신규 더마 브랜드를 론칭하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시장에 뛰어든 동국제약의 더마 브랜드 크림은 누적 판매 2,800만 개를 돌파하며 효자 제품에 등극했습니다. 저희가 그 원료 수집부터 그리고 가공을 해서 들어와서 주요 그 액기스 성분 만드는 것까지 다 저희 동국제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크게 성장했고 온오프라인몰 홈쇼핑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해진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제약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앞세우는 전략이 필수란 지적입니다. 아직은 이런 그 초기 단계라 과학적인 데이터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만약에 이런 것이 데이터나 근거가 어느 정도 기반이 축적이 되어진다면은 나중에는 꽤 차별성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화장품 사업이 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만큼 제약사들은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국내 제약사들이 관련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약사가 파는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지난해 매출 규모를 보니까 이미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내 제약사 화장품 브랜드 중에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게 동국제약인데요. 이제 센텔리안 24 브랜드입니다. 이게 2020년에 1,054억 매출을 올리면서 히트를 크게 쳤습니다. 물론 정확한 올해 매출액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한국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작년을 더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밝혀줬습니다. 네. 물론 모든 제약사 화장품 브랜드가 매출이 상승 추세인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 공개하기 어렵다. 아예 우리는 실적 공개를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는 조금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네. 화장품이 워낙 대체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표방을 해도 차별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 외국 시장이 훨씬 큰 편인데요. 동국제약이나 동화약품, 지노맨 컴퍼니 같은 일부 제약사들은 해외 진출을 이제 확대하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매출 상승을 관련해서 조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약사가 만든 제품은 화장품 업체들이 만든 것하고는 뭔가 좀 기능 면에서 분명히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약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예. 이게 제품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국내에서의 더마 코스메틱이란 개념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제약사 화장품이 제약사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소비자들은 약간 이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화장품도 비싼 원료를 썼다면 양만큼 기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딱히 고기능성이 아닌 일반 성분만으로도 화장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광고하거나 마케팅을 해도 국내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유럽에서는 더마 코스메틱이나 또는 비슷한 개념으로 코스메슈티컬, 그러니까 코스메틱,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들은 의약품처럼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나 생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마 코스메틱 혹은 코스메슈티컬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화장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으로 관리를 네. 합니다. 그럼 화장품 전체에서 일반 화장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정한 물질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포함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이렇게 돌려보면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성분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런 성분이 2%에서 5% 포함되어 있으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을 해줍니다. 또 레티놀 이런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사 화장품이라고 하면 일반 화장품에 비해 피부에 큰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약사 화장품이면 뭔가 더 직접적인 의학적인 효과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네, 아직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애매모호해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관련해서 신교육 의지대학교 미용화장품학과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약사에서 출시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 효능이 있었던 부분들을 화장품 시장에 접목해 재료 시장을 많이 넓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깊다는. 화장품은 정의가 뭐냐면 피부의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화장품법의 1조 2항이에요. 계속 화장품의 피부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거가 뛰어나다고 그럼 이게 약이지. 네, 결국 제약사 화장품도 약이 아닌 화장품의 일종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제약사 화장품도 결국은 화장품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재료에 대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디지털 수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신한은행 소식입니다. 전필환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부회장은 혁신 금융생활서비스 땡겨요로 배달앱 업계의 매기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전에 이제 내부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드렸던 에코 익스펜션,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금융의 어떤 생태계를 다른 어떤 기업들과 개인들과의 어떤 연결과 확장으로 가는 전략.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자체적인 어떤 내부의 플랫폼 부분도 그 지금까지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부적인 게 많았다라고 하면 대고객 관점에서의 그런 확장, 이런 양축으로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전략 방향을 잡았죠. 브랜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땡겨요입니다. 네. 땡겨요. 은행에서 했던 배달앱 상당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땡겨 측뿐만 아니고 실제 고객들에게도, 그리고 가맹점주에게도, 그리고 이제 긱워커인 이제 라이더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료, 수수료는 가장 낮게 갈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정보, 이 정보도 저희들은 가맹점주들하고 다 같이 공유할 겁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시장의 매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땡겨요는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또 배달 시장에 있어서 매기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죠. 대고객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점포를 변형시켜 나가느냐가 저희들 뭐 지향하는 점이고요. 실질적인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있는 점포들 중에 이제 고객층 분석을 해서 특히 노령층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 실버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만을 위한 스페이스로 바꿀 겁니다. 아마 12월 되면 아마 저희 신림동 지점이 그런 첫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ATM 같은 경우도 많은 메뉴를 없애고 딱 4개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디지털 생태계 확산인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이 큰 메가 기업들하고의 많은 제휴와 지분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곳에 지금 저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실질적인 뱅킹 애저 서비스, 바스 모델을 그 기업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뉴앱이 나옵니다. 이 뉴앱은 고객들이 직접 만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한 20여 명 정도의 이제 고객 패널들을 모집을 했고요. 기존의 우리 솔에 대한 페인 포인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의견 개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내년 가을 정도 되면 한번 서비스를 론칭할 텐데 그때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오늘 사실 금요일이고 사실 정부에서도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가 돼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또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주도주들 조정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장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미크론 공보 때문에 조금 약세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후부터 강세로 전환을 하고요. 또 다행히 이번 주 오미크론 공포를 잘 감내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06포인트, 0.78% 오른 2,968.33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개인은 오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2,700억 원 정도 팔아치웠고요. 오늘 우리 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를 했지만 여행주들은 대부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주가 개장과 동시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점차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주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또 항공주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아시아나항공, 또 저가항공주인 예림당이나
제주항공 등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불확실성 상황에도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분석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좀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30일에 독일의 유럽 보건장관 후보인 칼 로터바흐 교수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지금까지 기존 변이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때문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 일간지에서 말한 건데요. 따라서 이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만 보면 이렇게 선방을 해서 기쁜 하루긴 한데 이번 주 흐름을 보면 하루 내리면 하루 오르고 또 주도주도 없고 사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예측을 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오늘의 반등도 사실 지금 안심하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전체를 보면 사실 주 초반에 정말 이 오미크론의 공포를 그대로 증시가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요. 30일에 2,83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불확실성 공포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2,968.3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지수를 좀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이번 주에 2조 원 가까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계속 지금까지 매도했던 기관들이 주 전체로는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번 주에 2조 2,3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7만 2천 원대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7만 5천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작용했던 7만 6천 원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장중에 1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게 좀 지속적인 수급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한 상황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간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 특히나 게임주들이 정말 하락폭이 무섭게 나온 한 주였습니다. 뭐 오늘은 반등을 해줬다고 해도 이런 게 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건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주도주들이 좀 꺾이면서 이번 주 코스닥 시장도 좀 잘 못 갔는데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봐도 이 천 밑에서 움직였습니다. 주 초반에 갭 하락 출발을 하면서 천 밑에서 움직였고요. 역시 30일에 965선까지 떨어졌고 3거래일 역시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99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그간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NFT 관련주, 특히 게임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하고 게임빌이 이번 주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게임즈와 넷마블도 하락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디어유 같은 NFT 관련주들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메타버스 NFT는 좀 하락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앞서서 좀 보셨다시피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걸까 하는 기대감이 일면서 두 업종 모두 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업종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NFT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그간에 너무 NFT 얘기만 나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옥석거리기가 중요하다. 이 NFT와 관련된 사업이 과연 실적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그 좋은 소식 때문에 지난주에도 좀 올랐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사실 내년 초반까지는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주가가 좀 두 분기 정도 일찍 반영을 한다면 그냥 주목해봐도 되지만 좀 그래도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조심할 필요는 접근을 해야 있다. 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행히 오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을 좀 크게 해줬는데 아직은 좀 시장 탐색을 해보면서 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좀 정리를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좀 그런 만큼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시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가장 불확실성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증시도 계속 불안한 상황이 조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한두 주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한두 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해야만 시장은 이 부분을 지나가서 정상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이 변이에 대한 신고도 빨랐고 이것에 대한 분석의 데이터들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델타 변이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변이에 대한 조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이렇지만 아예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또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네,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11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604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이 내놓은 리포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 월간 수출액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월간 수출액이 좋으면 코스피도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이 파란색 선이 수출 실적이고요. 주황색 선이 코스피인데요. 이에 대해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국내 수출이 또다시 한 단계 높아진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수출액이 높아질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수출은 또 올해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나 IMF의 교역 전망을 보면 내년도에도 사이클상 좀 양호한 교역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원래 시장 같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더 큰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래도 지지 요인으로 좀 만족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좋은 얘기 저희가 애써 해보고 있는데 오미크론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뚜렷한 전략을 짜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좀 어떤 전략 추천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매우 곤란해하시는데요. 그래도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12월 증시 전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 예상보다 수출 전망이나 실적이 괜찮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수출과 실적 그리고 대형주 비중의 확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IT와 자동차를 추천하고 있고요. 또 키움증권은 12월 코스피 밴드로 2,800에서 3,1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코스피 밴드로 2,800에서 3,100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3,100선까지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조심스럽게 내년 전망은 좀 제시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증권사별로 12월이 되면 내년도 밴드를 내놓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요. 아직 예. 모두 내놓진 않았지만 증권사에 따라서 내년도 3,600선까지 상단을 제시한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또 부정적인 하우스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이익 전망이 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으라는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린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더 상승할 수 있길 또 바라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글로벌 일정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자마자 매파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속속 들리고 있는데 어떤 일정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아무래도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 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있지만 전년보다는 또 확대될 것으로 상승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2월 중순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중국의 수출입 동향도 공급망 차진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다시피 12월 FOMC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 미국 경제의 양대 축이죠. 소비와 고용 현황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는 만큼 주의 깊게 또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